할머니,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위험합니다. 새벽에 고요를 찢는 청년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당장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제 몸을 움직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살을 파고들었고 발바닥은 자갈에 베어 따끔거렸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대의 차량이 제 앞에 급히 멈춰 섰습니다. 눈부신 불빛에 눈이 멀어 순간 주춤했지만 창문이 내려가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타세요. 민호였습니다. 옆집 청년 민호가 미리 택시를 불러두었던 겁니다. 저는 숨이 가빠오르는 몸을 던지듯 차 안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택시는 속도를 높여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도와 동시에 더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대체 누가 왜 나를 죽이려 했던 걸까요? 저는 올해 72, 이름은 한정혜입니다. 젊은 날에 저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국어와 산수를 가르치며 분필 가루를 털던 그 시절이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건네던 웃음소리 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게 만들었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했고 두 아이를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50살이 되던 해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겐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반찬을 팔고 밤에는 과외를 하며 아이들 학비를 벌었습니다. 겨울이면 제 손으로 짠 양말을 신겨주었고 여름이면 부채질을 해주며 아이들의 공부를 지켜봤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그런 저를 늘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동생 돌볼게요. 엄마,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그 아이가 있어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손을 꼭 잡아줄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고 수진이가 시집가던 날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를 믿으며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책과 함께하는 조용한 노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 봉투가 바뀌어 있었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유 모를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약국에 찾아갔을 때 약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약은 저희가 드린 게 아닌데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 낮에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수도 점검을 빙자하며 집 안을 훑어보던 시선들. 모든 게 섬뜩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저는 맨발로 뛰쳐나와 민호가 준비해둔 택시 안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새벽을 뚫고 달리던 택시는 한참 후에야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차올라 가슴이 요동쳤지만 공포가 더 크게 저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민호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며칠째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미리 불러놨던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 주 전부터 느꼈던 낯선 기척과 바뀐 약봉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노리는 걸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제 아는 분이 사설 탐정 일을 해요. 혼자 추측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낫습니다. 탐정사무소는 이른 아침인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류를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윤서, 민호의 대학 선배라고 했습니다. 윤서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선생님 명의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자료 열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가족이 합니다. 또 선생님 이름으로 생명보험이 추가로 가입 신청됐더군요. 수익자는 가족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저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이. 윤서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따님과 사위분이 가장 유력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평생 품어온 이름, 제 삶의 이유였던 이름이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진, 제 딸이. 저는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약국 CCTV, 약품의 조제 내역, 그리고 집 앞을 맴돌던 낯선 남자의 모습까지 모든 화살표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미끼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더 나빠진 척하시고 따님을 불러내세요. 대화를 녹음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연기를 해야 한다니. 그러나 살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몸이 영 안 좋다. 좀 와줄래? 잠시의 정적.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거실에 작은 장치를 숨겼습니다. 액자 뒤, 스탠드 갓 안쪽, TV장 하부, 윤서가 설치해준 카메라들이 조용히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민호는 위층 배관실에 발소리까지 기록하는 장치를 숨겼습니다. 밤이 되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들어섰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파? 병원부터 가야지.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낯선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집안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주사기 포장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팔 좀 내리세요. 금방 끝납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가만히 팔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과 윤서 그리고 민호가 동시에 뛰어들었습니다. 멈추세요. 경찰입니다. 사위의 손에서 주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은 얼굴이 창백해져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녹음기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카메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그냥 남편 말을 믿었어. 영양제라고 해서. 그러나 변명은 변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야. 돌려주는 거란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저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윤서가 제 곁에 있었고 저는 다시 교사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켜내는 일이 제 삶의 본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혼자 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약 봉투를 확인하는 법, 성년 후견 제도의 허점, 보험과 위임장의 위험성. 제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언제나 따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람이란 것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거를 남기고 살아내십시오.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